ICRP 60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세 가지 상황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상 피폭, 두 번째가 의료상 피폭, 세 번째가 일반인 피폭입니다. 먼저 직업상 피폭은 이 용어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받는 방사선 피폭을 직업상 피폭이라고 구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이분들이 맞는 피폭이 바로 직업상 피폭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방사선 방호 조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됩니다. 방사선 방호 조직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관리부일 수도 있고 방사선 안전관리자일 수도 있고 혹은 방사선 안전관리 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팀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킨스 같은 규제기관 혹은 원안위 같은 이런 방사선 방호 관련 조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의미는 교육, 신체검사, 그리고 피폭 선량 측정이라는 이 우리가 종사자로서 당연히 생각하는 이 의무, 이게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고 특징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의 매우 건강한 성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즉 방사선을 맞더라도 이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아픈 사람이 아닌 아주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의 의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방사선을 맞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관리되는 그런 소규모라는 의미입니다. 또 직업상 피폭의 특징은 이 피폭으로서의 이득을 당사자가 돌려받는다. 즉 방사선 작업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직업상 피폭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구별하기 쉬운 특징이 사실은 이 피폭에 의한 이득을 당사자가 돌려받는다. 즉 이 일을 함으로써 이 방사선을 맞음으로써 내가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직업상 피폭 구별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직업상 피폭은 피폭으로 인한 이득을 바로 이 피폭받는 당사자가 돌려받는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상 피폭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건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어떻게 관리받고 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당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득이 커야 된다. 즉 방사선을 사용할 때 뭔가 회사에 돈이 되니까 사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방사선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킨스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장비를 계속 서베이메터 같은 장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계속 교정을 해야 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신체검사, 피폭 선량 측정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꾸준한 지출 행위가 벌어집니다. 즉 그렇게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방사선을 사용한 회사는 정당화가 확보된 거죠. 둘째, 최적화. 비록 방사선을 조금 맞는다 하더라도 작업 방법이라던가 뭔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똑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적은 방사선을 맞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최적화입니다. 이걸 짧게 말하면 알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적화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개인의 선량 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 직업상 피폭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정당화, 최적화, 선량 한도는 방사선 방호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원칙입니다. 직업상 피폭에는 이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의 원칙을 모두 다 적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특이한 경우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임신을 한 경우, 여기서 지금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상 피폭을 당하는 사람 중에 임신이 확인된 여성, 즉 방사선 작업 종사자 중에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임신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인데, 자녀 임신 기간 동안, 즉 내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태아의 선량은 1mSv로 관리한다. 왜 태아의 선량을 1mSv로 관리하느냐? 태아는 직업상 피폭이 아니라, 즉 태아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인이기 때문에 태아의 선량을 1mSv로 관리합니다. 연간 1mSv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태아의 자녀 임신 기간은 1년보다 짧을 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자녀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선량을 1mSv로 한다는 얘기는, 즉 태아의 선량 한도를 일반인의 선량 한도 1mSv로 적용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태아의 선량을 1mSv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하복부, 즉 배, 아랫배의 선량을 2mSv/이어 연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석할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글만 읽고는 임신한 작업 종사자는 하복부 선량이 2mSv로 된다. 즉 기존의 법규가 뭐가 있느냐?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피폭 선량이 연간 50mSv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2mSv로 줄어들었다, 임신을 함으로써 선량 한도가 변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 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는 여전히 연간 50mSv, 이걸 유지하면서 5년간 100mSv라는 선량 한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종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사자 전체에 대한 선량 한도는 여전히 연간 50mSv, 5년간 100mSv이지만 특히 이 하복부 부분, 이 부분만 연간 2mSv로 플러스 알파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태아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태아의 일반인 선량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즉 태아 1mSv 선량이 목표이고 종사자 하복부 2mSv가 방법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선량은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연간 50mSv와 5년에 100mSv라는 가장 큰 틀 선량 한도,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라는 특수 조건 때문에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추가된 거지 선량 한도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게 직업상 피폭이고요. 다음은 의료상 피폭.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방사선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혹은 치료할 때, 이럴 때 받는 게 의료상 피폭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질병 진단, 즉 가슴 엑스레이 찍을 때, 질병의 치료,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 치료할 때, 이런 경우를 의료상 피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 뒷부분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걸 또 의학적인 피폭으로 보느냐? 의학적인 연구, 건강검진, 그리고 법의학 및 보험 목적 검사.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내가 이런 의학적 연구에 참여해서 내 몸에 방사선 피폭을 맞거나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가 뭔가 방사선을 맞거나 혹은 법의학이나 보험 목적으로 내가 검사를 당하면서 방사선을 맞는 행위, 그 행위 자체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겨서 의학적 연구 지원하면 교통비 5만 원 주던데요 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로는 뭔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다 의료를 위한 것이죠. 이래서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 진단, 치료로 분류되는 의료상 피폭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 빨간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의료 상황은 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의료상 피폭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피폭으로 인한 모든 이득을 환자가 받는다. 즉,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아픈 몸의 위치를 곳을 찾아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는, 즉, 이 피폭행위는 완전히 나를 위한, 환자인 나를 위한 피폭행위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이걸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했다. 이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피폭은 오로지 내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모든 이득은 환자가 받습니다. 즉, 의료상 피폭의 특징은 이 피폭으로 인한 모든 이득이 나한테 온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의료상 피폭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 안 아픈 사람에게 엑스레이를 쏘면 안 되겠죠. 물론 진단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엑스레이를 한 번만 찍어도 충분한데 한 10번쯤 찍는다, 100번쯤 찍는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당화와 최적화는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한 피폭보다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받는 환자의 이득이 커야 된다.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도 알 수 있는데 굳이 10번 찍으면 안 된다. 즉, 최적화를 해야 된다. 최적화 원칙은 적용됩니다. 단, 선량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다는 얘기는, 원래 선량 한도가 일반인은 1mS인데 1mS라는 연간 1mS라는 이 선량 한도를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가슴 엑스레이 혹은 CT, 가슴 엑스레이 정도는 시켜줄 수 있겠지만 CT를 찍거나 아니 암 치료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 넘겠죠. 즉, 선량 한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료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인 질병의 진단 혹은 병의 치료, 이걸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이 선량 한도를 벗어나는 선량을 받더라도 의료상 피폭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량 한도를 벗어나서 무조건 많이 해도 된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적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량 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방사선 혹은 이 암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양의 방사선만 맞게 해야 된다 라는 최적화는 여전히 적용되는 겁니다. 마지막 근류, 일반인 피폭. 글자 그대로입니다. 돈 받고 피폭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하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받는 피폭, 그게 일반인 피폭입니다. 일반인 피폭은 어떻게 하느냐? 방사선을 만약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지점에 대한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 건물에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면은 다른 부분도 다 안전하다 라는 걸로 평가를 끝냅니다. 이건 선원중심평가죠. 선원중심평가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다른 선이 또 있는데 이거에 의한 영향도 같이 고려하는 것, 이렇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건만 이렇게 고려하기 때문에 선원 중심의 평가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양쪽을 함께 고려하는 개인 중심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인 피폭의 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만 했죠. 이 사람을 결정 집단이라고 합니다. 즉, 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단일 피폭원 하나의 선언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폭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 즉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결정 집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 의한 피폭만 최적화를 시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은 더 피폭량이 적을 테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결정 집단이라는 단어, 즉 결정 집단에 대한 피폭 최적을 한다 라는 개념, 이게 필요하고요. 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결정 집단에 대한 평가만 수행한다. 이게 일반인 피폭에 대한 평가 방법의 특징입니다. 선량 한도의 경우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1년에 50mSv 연간입니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를 적용받습니다. 50배 차이가 나죠. 물론 이걸 5년 기준으로 한다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기준 하나 더 적용돼서 5년간 100mSv이기 때문에 5년간 일반인은 5mSv가 되겠죠. 50배 차이에서 20배 차이로 좀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 사이에는 엄청난 선량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배 혹은 20배. 이렇게 일반인을 특별히 낮게 관리한 이유는 뭐냐? 이 50이나 100 정도 해도 그렇게 민감한, 그러니까 바로 몸에 영향이 있는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확률론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유 있게 합리적으로 제한한 게 이 선량 한도 연간 50mSv 혹은 5년간 100mSv인데 이것보다도 더 적은 연간 1mSv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반인 선량 한도가 굳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작은 1mSv를 적용하는 이유. 첫 번째, 일반인들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방사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들은 방사선에 의한 건강 검진을 하거나 혹은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혹은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거나 하는 이런 관리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방사선을 받은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나 대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한다면 혈액상에 이상이 생겨서 피폭을 발견할 수 있고 개인 피폭 선량계를 착용하고 있다면 미리 조기 발견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그런 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기 발견과 대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인의 선량 한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게 잡은 겁니다. 둘째, 일반인들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않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 즉 직업상 피폭은 방사선을 받는 일을 하는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 물질이 있었고 일반인은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 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방사선을 맞은 거죠. 자, 이건 어떠한 이득도 없죠. 그래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낮게 설정한 겁니다. 세 번째, 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피폭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다수입니다. 불특정한 다수. 그러니까
실제로 피폭 당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죠.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혹은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더 적게 잡은 거고요. 또 하나, 이 집단에는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의미는 방사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방사선에 취약한 계층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량 한도를 더 낮게 잡은 겁니다. 다음,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방사선이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피폭을 받거나 혹은 피폭을 피하거나 하는 선택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가부, 피폭을 받는다 혹은 받지 않는다. 이걸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낮게 잡는 겁니다. 또 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에 추가로 더해진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 직업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직업인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내가 죽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돼서 내 고유의 직업으로 인한 위험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방사선을 맞아서 이거에 의한 피해 확률이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직업 고유로 인한 위험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더해지는 것은 더 작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에 추가로 더해짐으로 이 일반인 선량 한도를 1mS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또 특별한 경우인데, 특이한 경우인데, 사고 시 피폭. 이건 어떻게 하느냐? 사고를 하면은 이렇게 안전한 건물에 방사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망가지거나 해서 갑자기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예측할 수도 없고 사고 자체는 사고를 안 나게 통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고 나는 상황 자체는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다는 그 상황 그 자체는 통제할 수가 없으므로 선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량 한도를 그럼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피폭이 발생했는데 이때 선량 한도는 어떤 의지를 갖더라도 이 적용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고는 내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사고가 났고요. 사고가 났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멀리 자리를 피할 거고요. 여전히 이 위치는 방사선에 의해서 오염이 되겠죠. 자, 이런 할 조치가 뭐냐? 이 사고를 진압하거나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작업을 긴급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긴급 작업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 가까이 근처에 가서 작업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긴급 작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량 한도를 잠깐 높여줍니다. 얼마 높여주느냐? 선량 한도를 원래 1년에 50mS인데 대략 10배인 500mS 그러니까 0.5mS까지 올려주고 피부도 10배인 5C까지 올려줍니다. 이 긴급 작업의 의미가 사고의 진압 그리고 사고 피해 확대 방지 이 경우이고 더군다나 이 피폭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피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렇게 선량 한도를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를 드는데 여기 사람 한 명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작업은 긴급 작업이긴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인명 구조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명 구조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유효 선량 0.50W, 피부 등가 선량 50W를 넘더라도 일단 사람은 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량 한도라는 것 자체가 결정론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선량에서 발생하는 확률론적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만든 게 선량 한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즉 이 사람이 더 큰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발생 확률이 좀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명구조 때는 선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사고 진압, 그리고 사고 피해 확대 방지, 인명구조, 이런 상황을 긴급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긴급작업은 무조건 사고 났어 그냥 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이 긴급작업이 허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작업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으면은 이 경영진에서 이 긴급작업을 수시로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모든 피해는 이 작업자에게 가겠죠. 그래서 긴급작업은 기존 법에서 정한 이 기준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므로 이걸 허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 긴급작업은 어떤 상황에서만 허용이 되느냐? 첫째, 이러한 피폭 작업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즉 이 긴급작업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긴급작업을 하기 전에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 즉 회사 사장님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말로 내가 해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이 작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원자력 관계 사업자의 정의는 방사선을 사용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방사선을 사용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허락을 규제기관에 받은 회사, 그 회사가 원자력 관계 사업자입니다. 즉 사장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긴급 작업을 하더라도 이 회사는 이 작업자가 긴급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 조치해야 됩니다. 즉 이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서 무조건 여기 하고 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방호복을 입히고, 혹은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차폐치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돈이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의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긴급 작업에 투입된 사람의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피폭을 이 긴급 작업하는 종사자한테 지우지 말고 회사에서 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즉 돈을 써라 라는 의미입니다.